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감정이 녹아있는 사람이라는 우주는 겉보기와는 달리 잿빛으로 뒤덮인 엄산한 곳일 수 있다고 하네. 불행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야.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사람에게는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해. 신체와 에고, 영혼. 에고는 자라면서 형성된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 신체는 좋게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야. 에고는 좋게 보이는 대로, 영혼은 좋은 그대로. 그래서 특별히 신체는 쉽고 편한 일을 하려는 것, 이것은 신체의 본능적 욕구라는 것이지. 과식이나 편식, 게으름 등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에고의 본능적 욕구는 감당하기 힘든 사치를 감수한다는 것이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비싼 자동차를 사는 것, 행동 절제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존감과 에고는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간다고 하네. 자존감이 낮을수록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해. 갈등의 원인은 인간은 존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남들의 찬사나 칭찬은 불량식품과 같고 밑빠지는 독과 같아서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아무에게서라도 무작정 칭찬을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과잉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야. 대부분의 갈등 대처 방법은 수용, 후퇴, 항복, 투쟁이 있는데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얼마나 짜증을 낼지, 어디까지 좌절할지, 화를 낼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압계 역할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자제력의 수준이라는 것이고, 크게 보면 자존감은 선한 선택, 즉 착한 일을 선택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하네. 행운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 로또 당첨자에게서 자살, 살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이혼, 파산까지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이것을 행운의 저주라고 한다고 하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는데, 심리적 정상은 신체적 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야. 진단평향이라는 말도 있는데, 똑똑해서 멍청해지는 방식이라고 하네. 편견은 일종의 정보 처리를 위한 지름길인 셈이고, 보통은 잘 작동을 하는데, 카타고리라고 하는 생각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벽돌과 같은 이런 것들은 두뇌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카테고리에 끼워 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견이 더 커지는 이유라고 해. 우리의 문제 해결 전략에 알고리즘 방식과 휴리스틱 방식이 있는데, 알고리즘 방식이 모든 가능한 해법이나 설명을 차근차근히 찾아보는 방식이라면, 휴리스틱 방식은 유사한 과거 상황에서 사용한 적이 있던 일반화된 최적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기대가 결과를 바꾼다고 하는데, 편견이 어떤 기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지. 스키마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경험이 내면화되고 이해되는 정신의 모델이나 털이라고 하네. 일종의 색안경 역할을 하는 내적 정신 상태라고 해. 이 모든 것이 다 편견과 통한다고 해야 되겠지. 기대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를 받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야. 수학시험을 잘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가 쉽다는 것이야. 전문가나 권위자가 우리를 진단하여서 딱지를 붙이는 경우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렇게 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야. 문화적 편견도 마찬가지지. 문화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서로의 정신 스키마가 달라서
행동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데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스키마를 자각하지 못하면 편견의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사람의 감정이 발휘되면 명백한 흔적과 단서를 남기는데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야. 물론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지. 그래서 감정이 건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4가지 측면이 있다고 해. 자존감, 책임감, 관점의 깊이, 인간관계와 그 경계를 말하고 있네. 그래서 2부에서는 4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첫 번째 측면인 자존감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약해지면 순응하기도 하고 그만하게 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는데 순응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함몰되어 없어진다는 것. 그만한 것은 돌출된 에고라고 하네. 회피는 오염된 에고라고 말하고 있어. 순응하는 성격이 일반적으로 매우 내성적이고 그런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야. 자기 잘못이 없어도 쉽게 사과를 하고 호의를 얻으려고 타인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자의로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 그만한 성격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몰아서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야.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 자기 자신이 더 잘 나가고 더 잘났고 똑똑하게 보인다고 생각되면 끄리낌이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려고 다양하게 상황을 휘어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야. 회피하는 것은 특별히 극단적인 회피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광장 공포증과 같은 불안 장애를 겪기도 한다는 것이야. 자립 욕구가 지독하고 무차별적이라는 것. 그래서 인생의 흥미를 잃게 되고 특정한 자기 영역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된다는 것이지. 개인 자산에 의거해서 자존감의 크기가 정해진다기보다는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자존감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것이야. 강인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 보통 겸손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서 죄책감이나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좀 덜려고 겸손한 척하고 스스로 동네 북이 되려는 사람은 구별하라는 것이야. 자존감이란 것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흘러나오는 내적 특성이라고 해. 에어컨 온도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자존감의 수준이 유지되는데 평가해보라는 것이야. 내가 또는 그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바라는 바를 받을 수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아이들은 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서 자존감을 배우는데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문제를 겪을 위험이 2배나 증가한다는 것이야. 그럴지라도 과거에 만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왔겠지만 오늘 무엇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을 비난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야. 2번째 측면인 책임감.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이 있어. 현실 치료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네.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에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야. 마음속에 장애물이면서 비상탈출 신호라고도 하네. 책임감은 현실 인정, 만족 지연, 도덕성이라는 3가지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에고의 욕구와 신체의 욕구를 참아내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재정적인 책임감은 그 사람의 부와의 관련이 아니고 과소비, 사치, 수순에 맞는 씀씀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건강한 가치관의 밑바탕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3번째 측면은 관점의 깊이라고 해.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낸다는 것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네.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맹점이란 자존감이 약해서 생기는 제한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것이라고 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결정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과 비생산적인 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네. 사소한 일들로 제때제때 처리하라고 해. 미루지 말고.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선택을 사수하려고 행동도 공격적으로 정당화시킨다고 하네. 그리고 이득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에고의 경향을 손실혐오라고 해. 손실혐오의 법칙이라는 것 있는데 이것은 벌려고 하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만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잃게 되는 것을 손실혐오의 법칙이라고 하네. 시야가 좁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삶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네 번째 측면은 인간관계와 경계를 말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지키는 능력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핵심 능력이라는 것이야. 자존감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 자신을 긍정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감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속을 알고 싶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네.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인간관계를 거칠게 비난한다면 또 강한 어조로 난폭한 어휘를 사용한다면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야. 진짜 고고학자들은 화석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전에 미리 종종 여기저기에 구덩이를 여러 개 파둔다고 해. 마찬가지로 대화 고고학자들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적시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단서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야.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남겨두는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 과거나 현재의 여러 사람에 대한 불평을 달고 다닌다면 문제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야. 베풀면 받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이야. 자존감이 큰 사람은 사랑하고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한계도 두지 않는데 조심하라는 사람이야. 클로즈 토크라는 말이 있어. 사람들을 격이 없이 대하는 사람인데 편안하게 느낄 개인 공간조차도 무시하고 지나치게 다가서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그런 사람은 규범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가, 침해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명확하게 경계와 관련된 감을 지닌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이 이해될 만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기꺼이 돕는다는 것이야. 이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받아서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 그 경계선을 알아라는 것이야. 3부는 감정 분석이 있네. 순식간에 상대방을 간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야. 그래서 정신 단청 촬영 검사의 단계, CT 스캔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집중력이 부족한가 또는 부적절한 의상을 입고 있는지, 무기력한지, 특이한지, 지나치게 극적이거나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는가, 인내심이나 관용에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단절이야. 너무 초연하고 너무 냉담한 것 또는 집착증이 있다는 것, 의심하는 것 이런 거 말하겠지. 그리고 외모에 너무 무관심한 것. 그리고 대화에도 1단계 대화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의사소통, 불편한 상태, 부적절한 언사, 끊임없는 자기 자랑, 아부하는 것, 심술 부리는 것, 너무 자기 비하 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2단계 대화에서는 사회적인 무관심이나 성적 유혹, 그리고 경계의 무시 같은 게 있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로 홀로 관찰해서 1단계에 포함되는 단서 중 두세 가지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작은 감정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이상이라면 감정적 불안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 1단계에서 4가지, 2단계의 단서 가운데서 하나를 보이면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하네. 마음이 불안하거나 엉망인 상태에서는 자신만의 욕구를 넘어서서 상황을 바라본다거나 이치에 맞게 상황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대화 고고학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그래서 대화 도중에 4가지 이해의 측면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네. 민감한 주제에 대한 반응이나 초기 반응을 보려면 똑똑한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의 창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야. 일상의 대화 속에 슬쩍 끼워 넣으라고 하네. 다른 사람의 반응,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이런 일을 겪었다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감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 무엇이 정상인가 묻고 있네. 여기에서 질문이 숲속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정답은 딱 절반이라는 것이야. 중간 지점에 도착하고서 더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숲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안녕을 측정하려면 숲의 중심, 즉 균형과 중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야.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밥맛 떨어지게 하는 낯선 성차권을 쥔 채로 배를 타고 불건전이라는 이름을 지닌 바다 위를 정처없이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네. 예를 들면 청결은 미덕이지만 집착하면 강박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중간 일반적인 보편 수준을 그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대학 고고학자의 측정 도구도 있고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서 정신분열증이니 과대망상증이니 여러 가지 정신병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건너뛰고 어떤 식으로든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힘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라는 것. 여기서 위험 인물을 파악하는 방법에서도 골프의 경계 표시를 하는 깃발을 비유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더라도 27조 규정이라는 게 마음에 드네. 잃어버린 공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 삶에 참고하면 좋겠네. 잃어버린 공이나 찾으러 다니면서 게임 시간을 내내 허비하고 있다니 얼마나 미친 짓이야 하는 말. 그래서 잃어버린 공 찾으러 다니지 말고 유능한 대화 고고학자를 꿈꾸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감정 상태가 건강한지 상대방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정 상태가 건강한지 일단은 진단해보고 더 좋은 건강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 그 회복력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들이 멘토 만들기, 독서하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안녕.